여러분 휴일 잘 보내셨습니까? 뉴스파이터 김영준입니다. 오늘 새벽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뭔가 이 지금 답답한 형국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긴밀한 그리고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얘기부터 먼저 이 전문가 모시고 풀어볼까 합니다.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현익 세종연구소 속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금 이제 이 시청자분들의 아마 최대 초미의 관심은 이제 다음 달로 예정되어 있는 미북 정상회담에 앞서서 지금 한미 정상이 만났는데 두 정상이 만나서 뭔가 지금 이 답답하게 꼬여가는 형국에 대해서 어떤 의견들을 나눴을까 여기에 좀 초점이 맞춰졌을 것 같아요. 네. 어떨까요? 일단은 북한이 왜 저러나 네. 이거 진단을 해보셨을 거고요. 아하. 두 분이. 그리고 그 내용이 진짜로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나. 아하, 네. 거기에 대해서 문 대통령이 제가 그 도보의 다리회담 해본 결과 네. 진정성은 확실하다. 네. 근데 이제 조건이 문제인데 그간에 북미 간의 실무진 뭐 장관급이지만 실무진들이 서로 의사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에 대해서는 너무 얘기가 안 나오는 가운데 미국이 원하는 건 다 늘어났기 때문에 아마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다. 네. 그러니까 그 비핵화 의지가 없다거나 6월 10일 날 북한이 정상회담을 할 의향이 없는 것이 전혀 아니라 정상회담은 해야 되겠는데 너무 굴욕적인 회담을 할까 봐 걱정이 돼서 자신들의 불만을 토로하는 정도의 수준이다. 네. 따라서 안심하고 6월 10일 날 가시면 북한의 조건이 어느 정도만 수용된다면 네. 분명히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 네. 이렇게 안심을 이제 문 대통령이 시켜드리고. 네. 근데 이제 가능하다면은 자세하게 이제 일정표, 그러니까 그 상호 보장하는 내용을 서로 주고받는 거를 시기별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시려고 했을 수도 있는데 네네. 사실 21분 단독회담했기 네. 때문에 그런 자세한 내용을 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생각이 처음에 모두 발언하면서 기자들이 질문을 하니까 기자의 질문이 별로 그렇게 있을 것 같지 않았는데 네. 상당 시간을 기자들의 질문에 할애하면서 네. 거기서 뭐 정상회담이 안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아하.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큰 그림으로 되냐 안 되냐를 한참 얘기를 네. 했을 테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 조건이 충족되면 한다. 네. 그런데 그 기본 조건에 대해서 문 대통령하고 네. 이제 어떤 얘기를 나누셨는지 이제 그게 아하. 좀 궁금하고. 네. 근데 그 기본 조건이 뭐라고는 지금 나오지 않았는데 그러니까요. 네. 큰 그림으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북한이 CBID 완전한 비핵화 그 방법을 받아들이고 일괄 타결한다면 네. 체제 보장해주고 지원도 해주겠다. 네. 그러니까 서로 빅딜. 네. CBID도 받고 네. 여러 가지를 다 같이 해가지고 좀 초반부에 가시적으로 네. 비핵화하는 성실한 모습을 보인다면 체제 보장과 경제 지원도 해주겠다. 네. 그러니까 이게 딱 매치가 되긴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이 어떻게 반응하냐인데 네. 제가 볼 때는 큰 그림으로 봐서는 처음에는 안 할 수도 있다는 건 기념조약까지 만들어놨잖아요. 네, 지금. 그렇죠. 네. 그런데 이거 안 되면은 정말 창피당하는 거니까 슬슬 보험을 들어놓는 것 같아요. 네. 안 돼도 내 책임이 아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나온 얘기는 문 대통령이 그 도보다리 회담 하고 나서 네. 김정은이 그렇게 비핵화하겠다 그랬는데 최근에 좀 입장이 달라진 게 같은 김정은이 맞냐라고 전화도 며칠 전에 했잖아요. 그랬다면서요. 또 하나는 이 시진핑 책임이 크다. 네. 그랬기 때문에 네. 일단 책임 회피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네. 깔아놓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차원에서 네. 6월 10일 날 안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러나 잘 네.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결론이 난 겁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만 지금 그런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방송 전에 저희가 홍 박사님하고 제가 그런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오늘 중이라도 북한이 우리 측 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취재할 남측 취재단 명단을 오늘 중으로 접수하지 않을까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저희가 최종 확인 중에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측 기자단 명단을 접수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홍 박사님. 네. 거의 지금 홍 박사님이 예상이 적중해. 사실은 그 얘기를 홍 박사님이 가능성이 크다고 오늘쯤 할 것 같다고 했는데 그 예상이 적중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의 생각은 네. 자기네가 남북 관계 지금 판을 깬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사실 판문점 회담할 때 보면은 얼마나 친숙한 관계를 연출이 됐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민망하게 고위급 회담 안 한다고 하는 것도 북한도 민망한 건데, 그런데 이제 자신들의 요구가 이제 뭐 한미연합훈련이 과도했다. 그다음에 태영호 공사가 국정원 산하연구소에 있는데 그 사람이 국회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한국 정부가 너무 무성의하다. 전단 살포도 막지 못한 거 아니냐. 네. 그다음에 집단 탈북자까지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네. 어저께 밤에 한 10시쯤에 통일부에서 기자들한테 이제 브리핑한 게 네. 최대한 마지막까지 노력해 보겠다. 아하. 그리고 만약 수령한다면 올림픽 때 전례가 있기 때문에 특별 전세기 편으로 네. 갈마공항으로 네. 직항로를 통해서 네. 가면은, 그리고 이제 북한도 여운을 남긴 게 베이징 주재 노동신문 기자가 네. 저도 기자로서 한국 기자분들 같이 가셨으면 좋겠는데 못 가셔서 안타까운데 조금만 더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시면 좋은 소식이 있을 수도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게 노동신문 기자가 쉽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하, 네. 거기서 벌써 힌트가 있었고, 또 하나는 네. 어저께 밤에 도착한 외신 기자들이 이동하려고 그랬었는데 네. 기상이 안 좋다고 안 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아직 원산에 있는 거예요. 네. 따라서 오늘 아마 우리 직항편으로 원산에 가면 같이 오늘 저녁쯤에 이동하지 않을까. 네. 저녁에 이동한다고 하는 것이 이게 제가 볼 때는 그 중간 과정에서 별로 생활상들이 보여주고 싶지 않은 이런 것들이 그럴 많으니까 수도 있겠네요. 어둠에 이동을 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오늘 직항편이 가면 오늘 밤에 이동을 해서 내일 네. 아침쯤 풍계리 거기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이 듭니다. 역시 홍 박사님의 어떤 이 전망 그리고 분석 능력이 참 탁월하시다는 걸 제가 또 한번 이 스튜디오에서 한번 또 느끼게 아이고, 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요 얘기 잠깐 하나만 더 해보면요. 일단 사실 이 베이징에 갔었던 우리 측 취재진 8명이 오늘 새벽에 인천공항 통해서 왔단 말이에요. 하지만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측 취재진이 이 통일부 측에도 설명도 있었습니다만 이게 완전히 가능성이 끝난 게 아니라 아직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그리고 완전히 이게 가능성이 없어진 게 아니다라는 걸 계속해서 정부가 말해왔기 때문에 뭔가 오늘 새벽에 귀국했습니다만 이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한가닥 희망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속보 전해드린 것처럼 오늘 오전 9시에 남북 이 연락사무소 채널이 열리자마자 우리 측이 북측에 우리 측 취재진 명단을 다시 건네줬고요. 그리고 북한 측으로부터 수령을 했다는 얘기가 지금 속보로 들어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오늘 중이라도 앞서 홍 박사님 말씀처럼 오늘 중이라도 가게 되면 이 원산에 도착하게 되면 우리 측 직항로를 이용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뭔가 거기서 풍계리까지는 또 이동 시간이 있겠습니다만 오늘이라도 이루어질 수 있고, 혹시라도 오늘 이동을 하지 않더라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마치고 이제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 오지 않습니까? 네. 혹시 일단은 우리 측 취재진을 오늘 중으로 받아놓고 오라고 해놓고 더 구체적인 것은 혹시라도 내일쯤 문재인 대통령과 이른바 한라인, 김정은 위원장의 한라인을 통해서 정말 미국의 의중,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 뭐냐 물어볼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저는 충분히 한라인 통화가 될 거라고 보고요. 아하. 문재인 대통령께서 벌써 여운을 벌써 시사하신 게 네. 25일 날 이제 한미 공중훈련이 끝납니다. 아하, 맥스 선더. 네, 그게 중요한 거죠. 아하. 그러니까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이 좀 지나쳤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바로 유감 표명을 한 거에 대해서는 북한이 이제 반발했죠. 네. 아니 우리가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걸 시정해 줄 생각은 안 하고 네. 바로 유감 표명이나 하고 좀 염치가 없다. 이런 식으로 북한이 반응했거든요. 아하, 네. 우리가 볼 땐 북한이 하는 행동이 좀 딱한 노릇이지만 네. 그렇지만 이제 그들은 하여튼 그 명분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25일 날 한미연합훈련이 일단 끝나니까 네. 근본적으로 남북 관계를 그들이 생각하기에 저해야 하는 요인은 이제 사라지니까 다음 주에 되면 편한 마음으로 다시 고위급 회담이 될 수도 있고 아하, 네. 그런데 이제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자기가 나서질 않았잖아요. 네. 일부러 안 나선 거죠. 아하. 안 나서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전화를 하시면 지금 판문점 선언 우리 지키고자 하는 마음 변함이 없고 그리고 지금 그 기자분들도 오신다 그러고 아하. 그리고 이제 이 북미 정상회담 우리 성실하게 준비하고 있다 거꾸로. 그러니까 완전히 시침을 떼고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행동할 네. 수도 있다. 아하. 과거의 북한을 보면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요. 네. 그리고 이제 문 대통령께서도 이런 북한의 체면을 어느 정도 세워줘야 이게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네. 우리 정부가 끝까지 노력하는 모습 그리고 기자들도 베이징까지 가서 거기서 뭔가 비자를 얻어보려고 하는 이런 노력하는 모습 그럼 북한이 네. 보기에도 좀 딱하고 아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래 남한이 저렇게 성의를 표시하는데 그냥 오라고 그러자.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되지만 어쨌든 우리는 실리적으로 아하. 해서 남북 관계를 풀고 그것이 이제 좋은 기운이 북미 정상회담으로 연결되도록 네. 하는데 아마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나눈 얘기 중에 핵심적인 내용을 김정은 위원장한테 전해주면 그것이 북미 정상회담 아하. 하는데도 성공으로 이어지지 네.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21분간 단독 회담을 갖고 이후에 65분간 이 수행단과 함께 확대 회담을 겸한 오찬을 했습니다. 먼저 단독 회담 전에 있었던 모두 발언, 두 정상의 모두 발언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시기 때문에 지난 수십 년간 아무도 해내지 못했던 일을 바로 트럼프 대통령께서 해내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한국과 한반도의 운명과 미래에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저도 최선을 다해서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돕고 또 트럼프 대통령과 언제까지나 함께 할 것이라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Certain conditions that we want, and I think we'll get those conditions. And if we don't have the meeting. And the big topic will be Singapore and the meeting, see what happens, whether or not it happens. If it does, that'll be great. It'll be a great thing for North Korea. And if it doesn't, that's okay too. Whatever it is, it is. 사실 저 발언 중에서 이제 홍 박사님도 오늘 뭐 조간신문 쫙 보셨겠지만 이 모 조간신문의 일면 헤드라인 제목은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중에서 이 회담이 미북 정상회담이 안 열릴 수도 있다. 지금 여기에 방점 맞춰서 이 크게 헤드라인 뽑았고요. 그 다음 면을 보니까 또 펜스 부통령 발언까지 넣어서 만약에 북한이 이 비핵화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리비아식 모델이 현실이 될 것이다. 즉 카다피의 운명처럼 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으름장을 놨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좀 해석해야 될까요? 그거는 좀 중요한 부분을 네. 간과하고 오히려 좀 덜 중요한 거를 강조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를테면은 제가 좀 감기가 걸렸는데 네. 이거 건강이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건강이 중요하지 보험을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보험을 들었는데 저 사람 건강이 나쁘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안 열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건 혹시나 안 열려서 망신당할까 봐. 그러니까 안 열리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추적해 보면 자기가 원하는 뭐가 있는데 그거를 딱 안 들어준다 그러면 난 안 하겠다 그거예요. 네. 근데 거의 다 지금 왜냐하면은 지난번에 폼페이오가 두 번째 갔을 때 만족한 합의를 했다라고 그랬죠.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보면은 싱가포르로 장소가 결정이 됐는데 그거는 미국이 원하는 장소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김정은이 만족한 건 내용면에서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아하. 그 얘기는 사실상 큰 그림은 다 됐는데 김정은은 뭔가 좀 더 얻어낼 게 없을까 해서 지금 네. 저러는 것이지 네. 그런 상황에서 안 열리는 쪽에 방점을 두고 얘기하는 거는 그건 조금 중요한 것을 강조해 줘야 되는데 아하. 그런 면이 뭐 우려를 하는 언론은 좀 비판적일 수도 있는 거니까 네. 뭐 그렇게 이해는 갑니다만 아하. 어쨌든 큰 그림으로 보면 네.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얘기한 거는 정상회담 잘해서 반드시 성공하고 매달까지 만들어놨는데 네. 김정은의 얼굴을 저는 미국이 그 주화에다 새겼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정말 너무나 놀라운 그러니까요. 네. 놀라운 일인데 네. 얼마나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중시하고 있나를 알려주는 것이고 네. 그리고 이제 우리 문 대통령께서 바로 이거예요. 네. 네. 오른쪽에 김정은 위원장 저 사진 있고 저기 네. 슈프림 리더. 슈프림 리더라고 있더라고요. 네. 저 뭐 최고 통치자 최고, 이런 네. 얘기인데 아하.
그거를 저걸 미리 만들어놨다 저렇게 네. 해놓고 안 한다면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어허, 그런 네.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에는 아까 문 대통령께서도 강조하는 게 그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성공할 것을 확신합니다. 네. 확신이라는 용어를 문 아하. 대통령 많이 안 쓰시는데 이번에는 여러 차례 사용한 게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의 좀 그 흔들리는 모습이 있으니까 거꾸로 중심을 잡아주기 위해서 확신합니다. 아하.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영원히 함께하겠습니다. 네. 영원이란 말 이런 거 상당히 그 강한 표현인데 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확실하게 좀 힘을 주시려고 아. 저런 게 아닌가.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폼페이오 장관이 회담 끝나고도 브리핑을 했지만 최선을 다해서 성공하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하겠다는 쪽에 방점이 네. 있는 건 분명합니다. 아하. 네. 물론 이 지금으로선 단언하기는 힘듭니다만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새벽에 도착해서 또 대국민 귀국 보고회를 가질 그 시간을 가질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내용을 좀 들어봐야겠습니다만 지금은 이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어느 정도 했다고 지금으로서는 좀 평가가 나오는 것 같아요, 언론들이. 그런데 이거 마지막 하나 좀 여쭤볼게요. 네. 지금 그럼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마지막까지 6월 12일 미북 정상회담 열릴 때까지 이제는 뭔가 좀 이제는 안전장치를 좀 이렇게 뭔가 돌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계속해서 좀 이 주의하고 또 관심 가지고 걱정할 텐데 네. 사실 가기 전에 그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북한이 딱 꼬집어 언급했던 미국의 인물 중에 존 볼턴이 있었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 이번에 가서도 그 블레어하우스 영빈관에서 폼페이오 국무장관하고 존 볼턴 보좌관을 만났단 말이에요. 네, 네. 거기서 혹시 애둘러서라도 좀 이 과격한 발언 좀 자중해 주세요라고 그런 메시지를 좀 던졌을까요?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땐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경고를 한 거라고 좀 아하, 보고요. 네. 볼튼 보좌관을 바로 옆에 세워놓고 네. 내가 하려는 방식은 한국 개발 방식이고 아하. 한국 산업 개발 방식이고 리비아식 방식이 아니다. 볼튼이 바로 옆에서 쳐다보고 있는데 완전히 좀 면박을 준 건가요? 말 조심하라고 아, 분명히 얘기했을 거고요. 네. 이게 우리가 매달 것이다 얘기하는데 지금 당신 때문에 안 되면 당신은 무조건 책임져야 될 거라고 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네. 대통령께서도 이번에 이제 사용하신 말씀이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중대한 과업으로 이거는 한반도 평화뿐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일로 반드시 성공하겠다고 하시기 때문에 아하. 북한과의 회담은 네. 그리고 과거의 전례 보면 북한의 어떤 지도자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핵을 포기하고 경제 발전을 하겠다 그래서 가고 있는데 북한의 전례를 보면 상당히 예측 불허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네. 인내심을 아하. 가지고 네. 다뤄나가면 요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역사에 남을 네. 금자탑을 세우는데 네. 두 분께서 좀 이거 두 분이 폼페이오하고 볼튼이거든요. 네. 두 분이 좀 적극적으로 좀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 이렇게 좋은 얘기로 하시는데 그 말에는 분명히 뼈가 있는 거죠. 아하, 네. 그렇게 볼 수 있겠군요. 물론 많은 시청자분들과 국민분들이 걱정하셨을 거예요. 남북 정상회담 이후 이 훈풍만 불 줄 알았던 남북 관계에 우리 측 풍계리 핵실험 폐기 행사를 취재할 우리 측 취재단 명단이 접수가 거부되면서 이거 삐걱거리는 거 아닌가 걱정하셨던 분 많으실 텐데 일단은 북한이 오늘 오전에 우리 측 취재진 명단을 수령을 했습니다. 물론 제비 한 마리가 왔다 와서 봄이 완전히 온 건 아니겠습니다만 뭔가 단추가 막혔던 실타래가 풀려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대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북한 관련 말씀 홍현익 박사와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사진 촬영 중에 모델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스튜디오 실장과 동호인 모집 담당자가 경찰 조사를 마치고 어젯밤에 귀가했답니다. 이들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주환 기자입니다. 모델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스튜디오 실장 정모 씨가 모자를 푹 눌러쓴 채 경찰서를 빠져나옵니다. 강제추행 정말 없었습니까? 억울한 부분 있으신가요? 앞서 정 씨는 예정 시간보다 2시간 일찍 출석해 취재진을 따돌렸는데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도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 씨보다 1시간가량 일찍 귀가한 동호인 모집 담당자 A 씨 역시 침묵으로 일관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은 3년 전 유명 유튜버 양혜원 씨와 배우 지망생 이소윤 씨에게 노출 사진 촬영을 강요하고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노출 수위에 대해 서로 합의가 있었는지
촬영 과정에서 성추행과 감금, 협박이 있었는지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씨는 경찰 조사에서 신체 노출 촬영을 한 것은 맞으나 강압이나 성추행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 역시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촬영 사진을 인터넷상에 유포한 용의자도 쫓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진이 최초 유포된 사이트를 역으로 추적하는가 하면 당시 촬영에 참석한 사진작가도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홍주환입니다. 어제 전국 곳곳에서요 부처님 오신 날 행사가 열린 가운데 부산의 한 사찰에서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한 70대 여성이 몰던 승용차가 갑자기 행사장 천막으로 돌진해서 5명이 부상당한 건데요. 경찰은 여성의 운전 미숙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길환 기자입니다. 구급대에 걸려온 영상통화에 한 여성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사람들을 비춰주세요. 사고 현장을 비춰주세요. 잠깐만요. 이 보이죠? 영상엔 난장판이 된 사찰과 함께 하얀색 승용차 주변 곳곳에 사람들이 쓰러져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움직이지 말합니다. 지금 밀려고 했거든요. 어제 오전 부산의 한 사찰에서 70대 여성이 몰던 승용차가 행사를 위해 설치한 천막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와 천막에 있던 4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중 60대 남성은 머리를 크게 다친 걸로 확인됐습니다. 사고 당시 피해자들은 부처님 오신 날 행사에 참석한 뒤 배식을 받으려고 천막 아래 줄지어 서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운전자 말로는 차가 급발진을 해서 놀라서 오른쪽으로 꺾는 바람에 주변 사람들 말로는 엑셀 밟으면 웅 소리 나잖아요. 그 소리가 났다라고. 경찰은 목격자의 진술과 주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네, 여러분과 함께 뉴스파트 이제 사건 사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4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영일 경희사이버대 겸임교수, 정신과 전문의 최명기 원장, 그리고 김광삼 변호사, 그리고 MBN의 홍순빈 아나운서 이렇게 4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과 함께한 뉴스파이터 첫 번째 얘기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엊그제 월요일 날 저희가 아파트 이 고층에서 아령, 정말 마른 하늘의 날벼락도 아니고 아령이 떨어졌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그래서 50대 여성이 크게 다쳤는데 홍순빈 아나운서, 그때 당시 우리가 이게 누가 던졌을까, 저절로 떨어지는 않았을 테고 누가 던졌을까 궁금해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이 아령이 1.5kg짜리 아령이 10층 높이에서 떨어진 것으로 추정을 했었는데요. 아하. 경찰이 현장 조사 과정에서 이 아파트에 사는 한 부부의 진술을 확보합니다. 이 부부가 하는 얘기가요. 우리 집에 있는 딸 아이가 아령을 떨어뜨린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경찰이요. 네. 이 진술을 토대로 이 아파트에 사는 7살 된 아이가 아령을 떨어뜨렸을 것으로 현재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경찰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보세요. 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요. 아령이 이미 하나 떨어져 있었고요. 2번째 아령에 그때 주차를 마치고 나오던 입주민 50대 여성입니다. 어깨 위로 추락을 해서요. 이 오른쪽 어깨와 갈비뼈가 골절, 부러지는 등 심하게 다쳤어요.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는데, 일단 경찰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일단은 얘기 듣고 또 오겠습니다. 7살 어린이 아령이 맞고 그 방에 있었던 아령이에요. 그런데 7살 어린이 본인 말로는 본인이 아니라고 부인하는데, 아직은 이제 지문은 본인들 거라고 하는데 지문 얘기하겠어요. 지금 김광삼 변호사님,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애초에는 우리 집에 있던 아령을 딸아이가 떨어뜨린 것 같다 하는데 지금 경찰 말로는
아이 말로는 본인이 또 아니라고 부인하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제 경찰이 네. 지문은 뭐 채취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지문 채취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아하. 왜냐하면 아이가 내가 떨어뜨린 거라고 맞다고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뭐 지문 채취할 필요 없겠죠. 그런데 아이는 또 아니다고 부인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일반적으로 7살 된 아이들이 떨어뜨리면 떨어뜨렸다고 인정을 하는데 인정하지 않으니까 좀 약간 미심쩍은 측면이 좀 있고요. 그래서 사실관계는 파악을 해봐야 하는데 네. 지금 왜 그 7살 된 이 소녀죠. 애가 떨어뜨렸다고 한다면 이제 형사적으로는 형사 미성년자거든요. 14세 미만이에요. 네. 근데 14세 미만인 경우에도 사실은 촉법 소년이라고 해서 네. 보호 처분을 받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10살 미만이면 이 보호 처분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죄송합니다. 형사적인 처벌로부터는 완전히 면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애는 던지지 않았다기 때문에 혹시 이게 성인이 던질 수도 있다고 봐요. 더군다나 베란다에서 아령을 던진다? 물론 애 방에 있던 아령이긴 하지만 그래서 약간 제가 볼 땐 좀 미심쩍은 측면이 있죠. 그래서 전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애에게 또 떠넘길 수 있는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다 보기 때문에 네. 지문을 채취하고 누가 던졌는가. 오늘 애가 자기 방에 있던 아령을 들고 와서 베란다에서 던질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은 좀 조사가 좀 더 심도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최명기 원장님, 경찰이 이 부분은 좀 미성년자가 지금 해당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신중하면서도 이 배려를 하면서 수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아이가 또 지금 심리적으로 위축됐을 수도 있어요, 네. 지금 많이. 그러니까 만약에 아이가 아령을 갖다 본인이 일부러 던졌든 놓쳤다고 이제 가정하게 되면은 이 가정은 보통 통상적인 가정이랑은 다르게 밝혀진 것 같아요. 통상적으로는 아이가 겁이 나니까 부모한테 얘기하고 부모가 거기에 대해서 경찰에 얘기하는 건데 여기에서는 그 아령을 갖다 부모님이 보니까 우리 집에 있었던 게 맞고 그게 우리 딸이 만졌던 게 맞으니까 아이를 설득하기에 앞서서 경찰에 신고하게 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아이 입장에서 이제 부정을 하는 건 왜 그러냐면 7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알아요. 논리적으로 7살이니까 네가 처벌받지는 않을 거야라고 알지만 아이의 입장에서는 일단 부모님한테 야단 맞으니까 겁나기도 하고 그런 다음에 아이는 이 세상의 논리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본인으로 인해서 다치게 된 그 여성이 와서 자기한테 어떤 짓을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네. 또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 나쁜 짓 하면은 네. 또 그러면 감옥 간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7살 애들은 진짜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한테 엄청난 일이 있을 거라고 해서 부정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아이가 단지 심리적인 이유에서 부정한다고 그랬지만 저는 오늘쯤은 아마 던졌다고 자백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엔 그러다가. 일단 요 수사는 그래서 이 경찰도 신중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 가타부타 뭐 쉽게 결론 내리는 게 아니고요. 이 수사는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홍수민 아나운서 요즘 그런 말 나온대요. 참 이게 길 가다가 특히 아파트 내에서도 이제는 하늘을 쳐다보면서 걸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 나온다는데 아령 말고도 또 다른 물건이 떨어진 아파트가 있다면서요? 그런 말이 나올 법도 한 게 네. 아령에 떨어진 다음 날에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하. 한 아파트 단지 요즘 아파트 단지 내 인도를 보면요. 벤치라고 하죠. 긴 의자가 곳곳에 설치가 돼 있는 것을 이제 쉽게 확인을 할 수 있는데 한 20대 남성이 여기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갑자기 옆에서 철그렁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하. 소리가 난 방향 향해 바라보는데 네. 조금 전 떨어진 이 물체를 보고 남성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왜요? 무려 25cm짜리 부엌칼이요. 아이고. 이 남성이 앉아있던 벤치 앞으로 떨어진 겁니다. 허허. 이 남성이 다행히도 다치지는 않았지만 네. 하마터면 더 아찔한 사고로 이어질 뻔했던 사고였습니다. 아니 근데 정말로 아찔하다는 표현 갖고는 부족할 지금 상황이에요. 최영일 평론가님. 그런데 저 때는 정말 자신의 앞으로 벤치 근처로 떨어졌다. 이건 정말 누가 던진 거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보도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네. 2, 3m 차이였다도 아하. 있고 가깝게는 1m 차이였다. 네. 그럼 벤치에 앉아 있는데 1m라고 하면 거리 얼마 안 되죠. 네. 그 무거운 물체, 금속성 물체가 떨어진 소리를 듣고 위로 올려다 봤는데 네. 이 남성이 봤더니 창문을 탁 닫는 게 보였단 말이에요. 아하. 창문을 탁. 아하. 그럼 그때 기분이 묘하지 않겠습니까? 아하. 아니 거의 아차하는 각도가 조금만 달랐으면 내가 맞았을 네. 수 있는 게 확인해 보니 부엌칼이고 네. 크기가 작지가 않습니다. 아하. 위를 보니까 누군가 사람이 창문을 네. 딱 닫는 흔적이 느껴지고 네. 그렇게 되면 혹시 나를 겨냥했나? 아. 이 공포감, 이 두려움. 네. 그리고 이 보도를 보고 있을 때 네. 대부분의 이 분들이 아파트에 많이 사시잖아요. 네. 여기는 이제 이 새로
신축이 돼서 아. 입주민들이 막 들어오고 있던 데인데 그래요? 어찌 보면 누가 사는지도 잘 모르고 어허. 오래된 아파트고 주민들이 오래된 분들이면은 네. 주민들이 같이 술렁술렁해서 네. 아니 어떻게 우리 아파트에 이런 일이 그럴 수 있는데 네. 26층짜리 아파트 동 전체에 아하. 7, 8가구가 지금 막 입주한 아, 상태예요. 그래요? 아. 그러면 이제 혹시 외부인인가, 입주민인가, 네. 5만 가지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네. 지금 이것은 정말 좀 잘 찾아내서 아하. 고의성이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네. 누가 이것을 밖으로 내던졌는지 아하. 이건 꼭 특정돼야 할 사건으로 봅니다. 이 남성이요 네. 앉아있던 벤치가 아파트 바로 밑 1층이 아니라 네. 1층에 상가가 있는데 그 앞에 있었거든요. 맞아요. 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엌용 칼이 자유낙하 이렇게 수직으로 떨어졌다기보다는 포물선을 그리면서 이렇게 떨어진 거기 때문에 네. 어떤 누군가의 힘이 작용했을 것으로 이제 아하. 현재까지는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김광산 변호사님, 이거는 그러면 물론 아령 사건도 정말 섬뜩합니다만 이건 정말 더더욱 섬뜩하다밖에 볼 수 없어요 지금.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아하. 그러니까 뭐 아주 이 칼 자체는 위험한 물건이잖아요. 흉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다쳤다고 하면 특수상해가 되는 거고 아. 물론 뭐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본다면 살인 미수도 될 수 있죠. 근데 아무튼 그 아파트 주민에게 그게 맞지 않았기 때문에 특수상해 이제 미수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사실 이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아파트 세대가 한 뭐 8세대, 9세대밖에 입주를 안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손잡이에서 이제 지문을 채취를 못하고 DNA는 채취를 했다고 그럽니다. DNA 일단 채취를 했기 때문에 아파트 뭐 8세대, 9세대 사람들 상대로 해서 이제 동의를 구하면 그 사람들의 어떤 DNA를 채취할 수 있거든요. 그럼 대조해 보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그렇긴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칼 자체가 굉장히 좀 오래된 칼이고 칼날이 굉장히 오래 이빨이 빠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무딘 칼이라서 무딘 칼. 일반적으로 집에서 뭐 부엌 칼로 쓰거나 이제 그러기에는 굉장히 사용 용도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인테리어 업자들이 와서 쓰다가 밖으로 던진 건지 그 부분을 뭐 한번 감식을 해서 허허. 해봐야지 네. 과연 고의성이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이게 실수였다 하더라도 정말 아찔한 순간이고 섬뜩한 순간입니다. 이 부분도 경찰 조사가 어떻게 진행돼 가는지는 저희가 뉴스파이터가 계속해서 추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이제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정치권에 바람잘 없다는 말이 맞는 게 이런 일이 있어요.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 있잖아요. 그 나경원 의원실에 비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서가 한 중학생과 한 통화 내용이 공개가 되는데 지금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일단 누구와 통화한 거예요? 중학생이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한 중학생과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실 비서관과의 통화였습니다. 네. 지난 1월에요. 그 정세균 국회의장이 불법 주차를 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 뉴스를 당시 그 비서관이 온라인상에서 공유를 하게 된 겁니다. 비서입니다. 비서.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 중학생이 그 글을 보고 아니 나경원 의원도 불법 주차를 하는데 나경원 의원의 비서가 이런 걸 공유해도 됩니까? 라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SNS에 올리게 된 겁니다. 아하. 근데 이제 의원실 쪽에서 이 글을 보고요. 네. 사실 확인과 이제 관련되지 않은 글은 좀 내려달라 네. 연락을 했었고 결국 이 비서와 중학생 간의 통화까지 이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나경원 의원실 비서와 한 중학생이 올린 이른바 SNS상에서의 설전이 실제 통화로까지 이어지게 된 경우다 이건데 그 통화 내용 음성을 한번 들려드릴게요. 그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어디야? 어디야 이 자식아? 어디 한 주먹감도 안 돼. 죽을라고 진짜. 너 중학생이라 아직 아무것도 모르나 본데. 부정선거로 당선된 새끼 뭔 말이야? 부정선거로 당선되다. 그래 이 새끼야. 나라 팔아먹었는데. 나라 팔아먹은 정당인데. 김대중 노무현이 나라 팔아먹었지 그럼. 문재인이 가만히 있냐? 너 나라 팔아먹고 있지? 죄를 졌으면 죄값을 받아야지. 어디 나가서 죽고 야. 증거? 그러니까 왜 죽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야. 조만간에 얼굴 한번 보자. 내가 찾아갈게 니네 학교로. 한번 어떻게 되는지 보자. 알겠냐? 최영일 평론가님, 네. 이 통화 내용을 듣고 나서 참담하죠. 참 어안이 벙벙합니다. 참담하죠. 이게 지금 예.
의원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나경원 의원이 한 4선 되지 않습니까? 4선 사선되죠. 중진이죠. 중진의 의원실에 있는 비서인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당 대표에 도전하는 급 아닙니까? 원내대표도 뭐 얼마든지 가능한.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중진 의원입니다. 그리고 뭐 인지도 높고요, 유명인이고요. 서울시장 후보로도 나오셨었고. 뭐 어찌 보면 차기의 대권 주자가 될 수도 있는데, 근데 이런 분의 보좌관이면 적어도 경륜 있는 보좌관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의원에 대한 충성심도 높겠죠. 그런데 중학생의 SNS 글을 내려달라고 타이르는 과정인데 이게 지금 일부 들으셨지만 5분이 넘습니다. 중학생을 굉장히 압박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고요. 우선 중학생과 어른이 통화한다고 보기에는 욕설이 너무 난무하고요. 또 정치적으로 매우 편향된 오늘 5월 23일 고 노무현 대통령 구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제 급속도로 확산됐는데 들어보면 이 죽은 XX 이 욕을 하면서 이 역대 대통령을 모독하고 현 정부도 지금 모독을 합니다. 부정선거로 당선이 됐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굉장히 왜곡으로 가득한 얘기를 중학생에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 박모 보좌관 스스로 뭐라고 하냐면 중학생 하나 내가 참교육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자신이 내뱉은 말에 대해서 격분해서 어린 청소년에게 내뱉은 말을 보통 흥분이 가라앉으면은 반성하고 이거 문제가 좀 되겠구나. 사과라도 하든가 아니면 오해를 풀어야지 할 텐데 참교육했다. 이런 사고방식 자체에 대해서 지금 1차, 2차, 3차로 국민들은 깜짝 놀라고 공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게 지금 참교육이라고 이 비서는 얘기하는 거예요? 비서 박모 씨는? 물론 이제 그때 이 직후에 그런 이야기를 했고 지금 현재는 이제 사과를 한 상태입니다. 무리가 커지자. 그 내용 좀 짚어볼게요. 이제 차근차근. 그런데 그 전에 이 우리 자막에요. 그 통일을 해주세요. 비서관이 아닙니다. 비서예요. 비서관과 비서는 엄연히 다르니까 비서로 다 자막과 CG 다 통일해서 비서로. 그런데 이 앞서 김광삼 변호사님 내용을 들어보면 글쎄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어떤 정부의 불만을 가진 사람이 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 귀를 의심하고 언이 벙벙해지는 내용인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야당의 4선 중진 의원 비서가 그 의원실에 있는 비서가 이러이러한 전직 대통령들이 포함된 내용을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지금 거기에 지금 혹시 사실과 부합하는 또 사실로 검증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전혀 없죠. 그러니까 사실 4선 의원의 어떤 중진의 비서라고 하면 저라도 어떤 정치의 이념, 철학 그런 거에서 좀 잘 정립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굉장히 내용 자체도 근거가 없고 굉장히 왜곡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차마 이게 사실은 술 먹으면서 사적으로 아무리 정치와 관련이 없는 사람도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다고 봐요. 그런데 적어도 중진의 비서인데 더군다나 중학생하고 이 어른이 중학생하고 이런 대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참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 그 내용 자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수준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거 정말로 이게 아주 도라는 말 따질 필요도 없죠. 이 비하적인 측면에서는 논리적이 됐건 근거 없는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내용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 어이없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무시를 하고 지나갈 정도 얘기를 하지만 법적으로 따지면 이게 사죄에 대한 명예훼손이랄지 아니면 정치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은 발언이죠. 지금 뭐 이전부터 우리가 자유한국당 이제 홍준표 대표 뭐 품격 없는 언어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논란이 있었지만 또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정말 아주 품격이 없는 언어라고 봐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뭐 지금 마지막 아까 통화 녹취 마지막 부분 보면 최명기 원장님 조만간 얼굴 한번 보자. 내가 찾아갈게. 뭐 이런 표현을 쓰면은 그 해당 SNS상에서 설전을 벌였던 해당 중학생 입장에서는 신변의 위협까지도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어요. 어떻습니까? 네. 이게 결국은 SNS상이 아마 설전이라고 했지만 그 논리의 싸움에 있어서 아마 이 비서가 별로 그렇게 이기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전화를 하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는 비서가 중학생한테 논리로 진 것 같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화가 났을 거예요. 물론 추정이긴 합니다만. 아니 내가 세상에 중학생한테도 이렇게 밀리다니. 그러다가 보면 인간이 화가 나게 되는 거고요. 논리는 똑같이 밀리고 대화의 수준은 비슷하다 보면 본인이 낳은 게 나이밖에 없는 거예요. 나이와 본인이
뭔가 이렇게 의원실에서 일한다는 그게 사실 권력은 아니지만 권력과 나이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그거를 밀어붙여야 되니까 일종의 마지막에는 네. 어쨌든지 간에 이겨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네. 이런 협박성의 이제 말을 갖다 하게 된 거고 네. 이러면서 설마 우리 학생이 전화를 하면서부터 녹취를 하고 있을 거라는 거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거죠.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최영일 평론가님 이렇게 되면은 그 자기가 모시는 나경원 네, 의원에게 심각한 누를 끼쳤잖아요. 그러면 그 방에 못 있잖아요. 있지 못하잖아요. 그게 맞죠? 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제 국민 여론을 지금 지켜보는 과정이고 네. 사과를 하고 사죄를 하고 또 이제 그 의원실의 주인은 누굽니까? 바로 나경원 의원입니다. 그렇죠, 지금 네. 국민들이 공분하고 있는 게 저 박모 씨 개인 비서가 비서 개인이 스스로 한 이야기일까? 아니면 저기 또 모시는 국회의원과 정치관을 공유하고 있는 것일까? 또 나경원 의원도 지금 이제 야권 보수의 주자로 여러 가지 이제 현 정부에 대해서도 거센 소리를 이제 내는 그런 의원이고 과거에 참여정부에 대해서도 뭐 그렇게 좋은 평가를 하는 분이 아닌데 혹여라도 저게 공공연하게 공유돼 있는 의식은 아니겠는가? 하나의 저 의원실의 정치관은 아니겠는가? 여기까지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경원 의원도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사과를 했습니다.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국민들이 그것을 또 진정한 사과로 믿기까지는 여러 가지 거쳐야 할 난관이 많아 보이고요. 네. 저런 이야기가 저렇게 보물터지도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저걸 들어보는 분들이면 네. 아까 이제 우리 최명기 원장님은 못 이겨서 어른으로서 격분한 것이다. 네. 어쩌면 열등감의 폭발이다. 이렇게 이제 심리적 해석도 가능하지만 네. 또 제가 아는 모 교수님은 이런 얘기를 하시더군요. 네. 대한민국에서 중학생과 싸워서 아무도 못 이긴다.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는 줄 아느냐? 네. 저 비서는 매우 무모한 도전을 했다. 또 이런 이제 혹평을 하시더군요. 네. 그래서 뭐 여희됐건 간에 네. 정말 성숙한 어른, 그냥 어른이 아니고 네. 또 이 중진 의원실의 네. 비서인데 네. 정치적인 싸움을 중학생하고 하다가 네. 이렇게 막말까지 쏟아내게 되는 상황. 네. 현 정부의 어찌 보면 안 그래도 지금 제일 치열한 게 네. 아니 이게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에 대한 정당성을 네네. 문제 삼는단 말이냐 네. 이런 정치적인 쟁점도 있는데 거기다 대고 부정선거 이런 표현을 네. 했단 말입니다. 이건 좀 제가 보기에는 네. 쉽게 가라앉을 상황은 아닙니다. 해당 비서는 논란이 불거지자 비서직을 사퇴했습니다. 그런데 홍순빈 아나운서, 네. 물론 나경원 의원 본인이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도의적인 책임은 통감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논란이 불거지자 나경원 의원도 직접 이제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 입장에서 직원을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한 저의 불찰입니다. 당사자분들께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소속 비서에 적절치 못한 언행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남겼습니다. 근데 지금 이 나경원 의원의 정말 뭐 대신 지금 사과하니까 나경원 의원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사실 네. 본인이 한 말도 아닌데. 그리고 비서도 물러났습니다만 지금 파장이 홍순빈 아나운서 지금 여기서 파장이 사그라들고 있지는 않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비서가 물론 사과문을 냈지만 그 전에 했던 내용들을 봤을 때 이게 진정성이 없다고 보는 시각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청와대 게시판에서도 나경원 의원 비서를 처벌해라라는 글이 올라오는데 여기에 지금 뭐 1,000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뭐 아마 방송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청원의 숫자가 늘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오늘 오전 9시 현재 1,148명이 이 나경원 의원의 전 비서가 되겠죠. 비서직 물러났으니까 막말 처벌해 주세요 요청이 왔다는데 김광삼 변호사님께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이거 처벌할 수는 있는 거예요, 만약에 처벌할 수 있다고 봐요. 아, 그래요? 특히 사죄에 대한 명예훼손 이런 것이 될 수가 있고 그런데 모르겠어요. 이제 진보단체에서 이제 고소 고발이 들어온다랄지 아니면 뭐 여권에서 고소한다는 모르겠지만 근데 사실 뭐 처벌할 가치도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너무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이 자체가 어떤 우리가 뭐 논란이 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논란은 되겠지만 논란의 대상거리도 안 될 만큼 이제 가치 없는 그런 언어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추후에 뭐 고발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비서는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네. 뭐 자신의 의견 같은 건 있을 수 있어요. 대한민국은 언론의 자유가 분명히 보장돼 있으니까. 하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이 국민분들이 보기에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까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최영일 평론가님 마지막 짧게 한 말씀만 듣고 갈게요. 이게 계속 논란이 커지는 건 한 공당 그리고 그것도 제1야당의 중진 의원의 방에 근무하는 비서 네네. 그 부분이 더 큰 것 같아요. 지금 충격이. 아니 인턴까지도 공직자입니다. 네. 그렇죠. 네. 적어도 세비를 받는 맞아요. 상황에서는 국회 사무처로 공직자죠. 돈 받잖아요. 국회 네. 사무처에서 돈 받고 네. 그리고 의원을 모시고 네. 의원의 생각과 함께 활동하고 그리고 이게 지금 뭐 술 먹고 밖에서 중학생하고 시비가 벌어진 게 아니라 우리 의원님을 좀 비난하는 잘못된 글들을 좀 내려주시오라고 SNS를 정리하다가 네. 그 글을 올린 사람이 이제 네. 중학생이었던 거죠. 지금 네. 처음에 요즘에 게임하다가 이런 일은 벌어져요. 네. 온라인 게임하다가 싸움 나면 네. 우리 현피 뜬다. 야 한번 나와 그런 만나자 말 이런 하죠. 얘기가 네네. 벌어지죠. 네. 그래서 너희 학교로 찾아갈게 얘기했잖아요. 네. 지금 이 무리가 벌어진 상황에서 이 중학생 박모군인데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역공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비서가 전 비서죠. 네. 만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진정한 사과하는 진정한 모습. 사과를 하려면 이 중학생의 용서를 받아야 네. 이 국민들의 공분도 풀리지. 보통 우리가 사과한다고 하는데 당사자를 안 만나잖아요. 네. 네네. 그럼 진정한 사과가 아니라고 하니까 네. 중학생의 마음을 풀어주는 게 최우선입니다. 최명규 원장님 또 하실 말씀 이 중학생 입장에서 지금 많이 걱정이 될까요? 어떻습니까? 이 중학생이 이제 자기 신경 올리면서 한 거 제일 마음 아팠던 게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각난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서가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경원 의원이 찾아가서 위로를 해주는 것도 모양새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어머니 그럴 수 같은 있네요. 나이 또래잖아요. 네. 그럴 수 있네요. 그것도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말씀드리지만 나경원 의원 입장에서는 엉뚱하게 불똥을 맞았어요. 하지만 이 최명규 원장님 말씀처럼 이 전 비서가 이제는 비서직 사퇴한 그 사람이 그 중학생 찾아가기가 어렵다면 오히려 나경원 의원이 가서 그 상처받은 마음을 달래주는 것도 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중으로 그런 얘기 들릴지도 모르겠어요. 네, 기대해보죠. 네. 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이제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사회가요, 우리 정말 이웃 사회가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홍순빈 아나운서. 네, 어제 새벽 2시경이었습니다. 한밤중에요. 이 30대 남성과 여성 일행이 그 아파트 1층 입구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이 아파트 19층에 거주하는 여성이 지인 2명을 배웅하는 자리였습니다. 네. 그런데 누군가한테는 이 소리가 굉장히 많이 거슬렸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아파트 1층에 사는 40대 남성이 화가 잔뜩 난 얼굴로 이 일행에게 다가오는데 어허. 이 남성의 한 손에는 흉기가 들려 있었다고 합니다. 어허. 잠시 후 벌어진 일을 지금 영상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어허. 지금 그 남성이요, 그 일행을 향해서 흉기를 휘두른 겁니다. 어허. 그 과정에서 40대 남성이 크게 다치는데 네. 그 과정 이제 그러자 이 일행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이 지금 현장에 도착해 있는 모습입니다. 네. 당시 혹시 긴박했던 현장 상황을 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 아마 블랙박스에 찍힌 음성 같아요. 제 신고하신 분들이 왜 빨리 구급차가 안 오지? 지금 얼마나 그 네. 상황이 다급했는지를 긴박했는지를 저 소리로 가늠해 볼 수 있다 이런 생각도 하는데 대체 어쩌다가 정말로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경찰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도 많은 소음이 있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뭐 그 때문에 많이 피해봤는데 그래서 오늘 또 술 한 잔 먹고 이제 집에 왔는데 그래 또 시끄럽게 되니까 그 아파트 자체가 소음이 많이 들린다고 합니다. 주변에 그 피해자는 자기가 2월 달에 거기 이사를 왔어요. 친구들이 와서 이제 자기 집에 놀러 와가지고 하고 이제 배웅해주려고 온 거라. 잠시 택시 기다리면서 배웅하는 과정인데 다른 뭐 항의 들어오거나 이런 건 없었고요. 없었습니다. 근데 최명규 원장님,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평소에도 이제 피의자 진술입니다. 그러니까 범인의 진술이에요. 평소에도 많은 소음이 있었다. 그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그날 술 한잔 마시고 집에 왔는데 시끄럽게 하니까 이랬다. 혹시라도 이 소음이 개인마다 느끼는 게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요. 저는 이 사람은 굉장히 소음에도 예민하고 네. 거기다가 공격적인 거예요. 공격적. 만약에 아하. 소음에는 예민하지만 네. 공격적이지 않으면은 보통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하거나 말지 네. 전화를 하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 소음을 해석하는 게 또 다른 거예요. 네. 소음이 있어서 아 시끄러워 그러면 이사 가야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건데 네. 그 소음을 남들이 내가 괴로워한다는 거 알면서도 일부러 일으킨다고 받아들인 거고요. 네. 거기에 본인이 술을 갖다 마시게 되니까 본인의 공격성을 도저히 조절할 수 없는 상황에 빠졌을 거예요. 근데 당시 상황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네. 김광산 변호사님 당시 상황을 이해하려고 해도 그렇다고 소음이 1층에 사는 입주민 입장에서는 소음이 크게 느껴졌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이건 흉기를 든다. 이건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일단 뭐 1층에 살면 약간 소음에 많이 노출이 되죠. 그래서 또 그걸 감수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뭐 사람을 배웅한다랄지 아니면 지나가다 얘기할 수 있으면 그게 다 들리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데 이 사람이 보니까 일단 술을 좀 자주 마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술에 상당히 좀 취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성적인 부분이 좀 마비가 돼 있었던 것 같고 또 한 가지 지금 범죄 전력이 이건 뭐 확실히 나온 건 아니지만 한 25범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럼 25범 정도 된다고 하면 지금 하는 행태를 보면 제가 볼 때는 폭력 전과가 다수를 이룰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폭력 전과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약간 상습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 상습성 자체는 이제 본인의 감정을 어떤 컨트롤하지 못해서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한 거예요.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술을 먹고 뭐 그렇게 다툼도 크게 이루지 않았다고 그래요. 뭐 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뭐 항의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시비가 있었는데 네. 저 정도 가지고 칼을 휘두르서 살해를 했다는 것 자체는 본인의 어떤 정신적인 문제에도 상당히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걸 최영일 평론가님, 우리 사회가 이제 앞서 아파트에서 물건 떨어진 것도 저희가 얘기를 해봤습니다만 맞습니다. 정말 관련이 있죠. 공교롭게도 아파트 단지 내에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어디 안심할 데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가? 아니, 그러니까 이 국토는 좁고 네. 땅은 제한돼 있는데 인구는 많고 아파트가 가장 뭐 많이 사는 주거 형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공동체 생활을 하는 거죠. 어찌 네. 보면. 그래서 여러 가지 지혜들을 지금 고안하고 있지만 지금 뭐 묻지마 폭력처럼 물건을 던져서 맞던지 말던지 이건 굉장히 위험한 행위고요. 지금 이 경우에도 피해자 측에서는 새벽 2시니까 소리가 조금 나도 시끄러울 수 있는 시간이긴 한데 지인이 놀러 왔다가 택시를 불러놓고 5분에서 10분 기다리는 동안 대화를 나누었다. 근데 그게 1층에 집 안에 사는 주민에게는 시끄럽게 들렸어요. 그러니까 나와서 항의를 합니다. 거기 다툼이 벌어질 수 있죠? 아유, 그럼 서로 죄송하다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투다가 이 40대 남성은 집에 들어가서 흉기를 가지고 나옵니다. 이게 5분, 10분 시끄럽게 젊은이들이 30대 초반의 사람들이 굴었다고 40대의 주민이 칼을 들고 나와서 휘두를 일인가. 옆구리 찔린 이 피해자 말이죠. 병원으로 옮겨져서 수술받다가 사망을 했어요. 그럼 가해 정도가 상당히 위중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 특정인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쌓였던 불만이나 분노가 폭발해 나온 거니까 이 또한 또 분노 조절 장애의 일종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층간 소음 때문에도 살인 나잖아요, 종종. 상습적인 불만이 쌓여 있다가 폭발하는 거죠. 이런 문제들을 좀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인 노력이 지금보다 훨씬 더 필요해 보입니다. 네. 정말 우리 사회가 이 욱하는 사회, 언제부턴가 욱하는 사회가 돼버린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고 씁쓸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이 인명피해까지 났는데 너무나도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한 뉴스파이터 이제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분위기를 좀 바꿔볼게요. 한밤중에요. 이 골목길을 어슬렁 거리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홍순빈 아나운서요. 네, 이 어슬렁거렸던 남성의 꼬리가 너무 길었던 것 같습니다. 영상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가 잠들어 있는 한밤중입니다. 골목 오른쪽 화면 윗부분 보시면요.
한 남성이 차에서 내리고 있습니다. 유이 골목 바깥쪽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주차장에 있는 차량 문에 손을 슬쩍 댄 겁니다. 그리고 이동 중에도 계속 이 차량들을요 스캔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워진 차량마다 손잡이 문을 이렇게 당겨보고 지금 이제 흰색 차량 문 이렇게 당겨보고 있죠. 그리고 나서도 저 앞에 있는 승용차에까지 가서 문을 이렇게 잡아 당겨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계속 반복을 하다가 이번에는요 이제 흰색 SUV 차량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남성이 아까 그 남성입니다. 이제 실제로 들어간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남성이 그러니까 차량 터리범이었던 겁니다. 이 안에서 10,000원, 20,000원 이렇게 훔쳐가는 남성이었는데 잠겨 있지 않은 차량을 골라서 이렇게 범행 대상으로 삼고 계속 문을 당겨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흰색 차량 문을 당겨보고 있죠. 그런데 잠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 앞에 있던 검은색 차량으로 지금 다가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번에도 문을 쓱 한번 당겨봅니다. 근데 잠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빨간불이 켜지면서 차 안에 있던 남자 2명이 내려서 이 남성을 체포를 하는 겁니다. 저 남성들이요. 잠복해 있던 형사 2명이었는데 형사 차량을 끌어당겼던 거죠. 형사들이 잠복해 있던 차량을 문 열다가 딱 그대로 걸렸는데 이게 혹시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경찰의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사건 발생 이후에 지속적으로 그 주변에서 사건이 발생해서 잠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틀째입니다. 차량을 열어볼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고요. 그냥 막연히 잠복을 하게 된 건데 우연히 절도범이 형사 차량에 잠복하던 차량의 문을 열어봅니다. 저항은 없었습니다. 저희 그 잠복하던 경찰관들의 차량 문을 열어봤기 때문에 경찰관들이 바로 차에서 내려서 바로 검거하게 되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그럼 이거는 그냥 그 많이 들어봤던 말로 현행범이라는 거예요? 경찰 입장에서 이제 운이 좋은 거고요. 아, 그런가요? 네. 절도범의 입장에서는 재수가 없는 거고 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문을 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법적으로만 얘기하면 차량 하나를 문을 열려고 했는데 안 열리잖아요. 그래갖고 절도를 못 했잖아요. 그러면 차량 한 대 한 대마다 절도 미수죄가 될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차량 한 대에서는 열고 가져갔잖아요. 절도죄가 이미 이제 기수에 이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은 굉장히 맛을 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쉽게 돈을 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금액이 차 있는 돈이 많지 않아요. 뭐 5,000원, 뭐 몇천 원, 10,000원, 20,000원. 근데 누가 뭐 한 3, 4만 원 뭐 잃어버렸다고 해서 신고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노린 거죠. 그래서 이건 굉장히 재미가 있고 들키지도 않고 뭔가 법적으로 처벌도 받지 않는다 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적으로 며칠 이루어졌다면 이건 바로 상습 절도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형량이 굉장히 무겁다고 이제 볼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금액이 그렇게 뭐 많지 않기 때문에 형량은 뭐 아주 무겁게 나올 가능성은 많지 않습니다만 본인 입장에서는 이제 재미를 붙여서 다니다가 결국은 꼬리가 길다 보니까 잡힌 거죠. 근데 최명기 원장님, 제 주변 지금 김광삼 변호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제 주변에 제가 아는 분들 중에도 일부 분들은 그 직업 특성상 톨게이트를 많이 이동하시니까 그때마다 내려고 그 잔돈 1,000원짜리나 혹시 뭐 10,000원짜리 같은 것도 이 운전석 옆에 두시는 분 계시더라고. 차 그냥 안에다가. 그런 분들은 범행의 타깃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러면. 그럼요. 잠재적 타깃이 되죠. 만약에 대한민국 국민이 단 한 명도 차에 아무것도 놓지 않는다라고 가정하잖아요. 그거에 이제 그 예방접종 이론이랑 똑같은 거예요. 예방접종을 맞으려고 하면 전 국민이 맞아야 되는 거지. 누구는 맞고 누구는 안 맞으면 효과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은 전부 다 대한민국 국민 한 명도 빼지 않고 차에 놓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범행 자체가 없어지게 되죠. 범행 성공 확률이 0이니까. 그러나 잔돈이라도 조금씩 차에 있을 확률이 높다. 그러면은 그건 이제 범행 확률이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전부 다 하이패스를 이용하게 되면은 범행 확률이 줄어들겠죠. 네. 근데 최영일 평론가님, 지금 검거 영상입니다만 본인도 엄청 놀라고 당황했나 봐요. 지금 순간 얼음이 됐어요, 경찰 나올 때. 얼음 때 그냥 멈춥니다. 뭐지? 지금 문을 열어본 차인데 문이 잠겨 있었는데 자 이따 와서 뜯어볼까 지나갈까 이 안에 돈이 있을까 없을까 이제 머릿속 막 계산이 바쁠 겁니다. 그러면서 지나가는데 문이 열리고 뒤에서 어깨를 턱 잡았다. 그때 아마 간이 철렁했을 겁니다. 거예요. 그런데 동전이요. 톨게이트 아니어도 저도 동전이 굉장히 많은데 주차장 많이 이용하는 분들이요. 뭐 몇백 원, 몇천 원 나오면 카드로 그때마다 결제하기 귀찮아서 현금들이 조금씩 다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요. 김광삼 변호사님, 그 이제 차문이 열린 그런 차량만 상대로 절도를 했잖아요. 시청자 여러분도 주의할 게
유리창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물건이 있으면 유리창을 깨고 가져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맞아요.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제 규정품을 두어서는 안 되고 네. 또 눈에 보이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하, 이게 심리적으로 물론 치명교정이 계시지만 범죄 심리적으로도 이 충분히 그런 이 동기를 줄 수가 있다고 하네요. 맞아요. 차에 귀중품 이 하찮은 돈이라도요. 잔돈 놔둬도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운전자가 이런 부분 각별히 조심하겠습니다. 자, 뉴스파이터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